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지금 뒤에 이진희 작가의 백호 작품이 여러분들 지금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제 공간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모던 아트 지금 들어가는 거죠. 저번 시간에 혹시 신고전주의 좀 생각이 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고전주의 푸생으로 해서 프랑스 신고전주의입니다. 그래서 니콜라 푸생으로 해서 니콜라 푸생의 아카데미, 그러니까 완벽한 미의 조화를 규범을 가지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학교가 형성이 됐고, 거기서 제일 잘 상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상을 받고 로마에 가서 공부를 하고, 뭐를 섭렵을 하느냐 하면은 그리스와 로마를 다시 이제 재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와 로마 이상이 르네상스에서 라파엘에서 한번 살아났던 것들이 다시 그 뒤에 카라치와 기도레니를 거쳐서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니콜라 푸생으로 와서 이게 프랑스 아카데미를 형성해서 신고전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식, 그리스의 클래식이 지금 프랑스에 와서 1700년대에 뉴 클래시시즘으로, 클래식이 다시 뉴가 붙은 거죠. 신고전주의로 이제 재탄생한 거를 저번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고전주의의 대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잠깐 봤죠. 그 봤던 다비드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마 진도가 좀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이게 좀 다비드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들이 어떤 겁니까요? 다비드의 마라 봤죠? 프랑스 대혁명 시대입니다. 근데 프랑스 대혁명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연도를 외우면 좋은 게 1789년이거든요. 1789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으로 해서 이제 시민혁명이 시작되면서 시민의식이 지금 싹트기 시작을 한 건데요. 여기 이제 다비드가 혁명군의 수장이었던 마라의 죽음을 이렇게 영웅적으로 표현하면서 그리스 로마의 그 이상주의적 기법으로 이 죽음까지도 굉장히 미화했죠. 이렇게 죽은 거 아니라 그랬죠. 아주 뭐 죽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미저러블한데 여기는 굉장히 영웅적이고 이상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신고전주의의 완전히 이제 전개다 이렇게 뒀는데, 이 다비드가 이제 제자를 낳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이것도 다비드죠. 그러니까 이 다비드의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나폴레옹을 그렸는데요. 나폴레옹이 산을 넘을 때, 알프스 산을 넘을 때 이렇게 사실 넘었을까요? 이렇게 폼나게? 아닙니다. 산이라는 게 얼마나 높습니까? 그게 군대를 이끌고 높은 산을 갈 때 말은 잘 못 올라가요. 말은 높은 산을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조랑말 같은 거 타고 너무 더 추우니까 그 설산을 올라갈 때 어쩌면 온데 징징 감아가지고 미라처럼 그냥 막 해서 올라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폼이 어때요? 얼마나 영웅적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허구예요, 허구. 나폴레옹을 진짜 폼나고 영웅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미술의 힘을 빌린 거죠. 아주 영웅적이고 폼나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이상화라 그럽니다. 이상이라는 건 이대죠. 이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는 완전한, 완전성. 그러니까 저 완전한 것에 도달하고자 하는 거니까 미도 완전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현실의 미는 꾸질꾸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이상적 미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상미라 그럽니다. 이게 고전주의의 제일 키포인트죠. 이상미. 이걸 영어로 한다면은 이대에서 온 거니까 idealized beau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미를 표현하니까 이거는 현실하고는 완전 관계가 없는 거죠. 현실에서는 이렇게 안 된 거를 굉장히 미화하고 영웅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영웅을 표현하는 데는
뭐 이상이 없나 하면 이 신고전주의밖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서는 이 신고전주의를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고전주의가 지금 막 이제 팽배를 하는 거예요. 팽배를 하는데 그때 같은 시기에 굉장한 사람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사람 아세요? 고야예요, 고야. 예, 고야는 어디 사람이에요? 스페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페인 하면은 요 앞에 굉장히 멋진 사람 한 사람 배웠죠. 누굽니까? 벨라스케스예요. 그러니까 벨라스케스라는 대단한 사람을 한 사람 없고 그 뒤에 나타난 세계적인 거장이에요. 고야가 지금 이 프란시스코 고야는 1746년생입니다. 1746년생이고 돌아가신 거는 1828년이니까 사실은 뭐 할 때입니까? 프랑스의 신고전주의가 한참일 때 고야는 완전히 다비드하고 달리, 그러니까 다비드는 프랑스 고전주의 아까 봤죠, 이상화시킨 이거하고는 달리 어떤 실제적인 사실성에 입각한 고전주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고야의 고전주의는 너무 이상화시켜가지고 막 허구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야를 굉장히 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고야는 처음에 젊었을 때는 굉장히 그 욕망이 많아가지고 술수를 가리지 않고 필리핀 사제한테 들어가가지고 궁전화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때 들어갈 때 디자이너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디자이너로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그냥 출세만 하기 위해서 회화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 게 아니라 그 왕녀들의 타피스트리 같은 거, 안 그러면 양상 같은 거 이런 거 그리는 그런 디자이너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자기 실력을 인정을 받아갖고 이제 궁전하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근모술수를 좀 한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 욕망을 위해 가지고는 자기 그 경력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부풀리고 이랬던 사람인데 결국은 이런 욕망을 성취를 딱 하고 나니까 결국 이제 가진 자의 그 지적 오만함이 뭐로 나타났냐 하면 회한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기가 산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의 반성이라는가 이게 막 밀려오면서 말년에는 인간의 추한 모습, 다음에 인간의 그 악한 모습 이런 거를 그러지 않고 표현을 다 해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의 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초상화를 그려도 이렇게 미화시키지 않고 현실에 있는 걸 그 사람이 필리핀 자체가 못났으면 그 못난 거를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또 뚝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고야는 그래서 지금 현세에서는 고야를 굉장히 큰 화가로 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여튼 이런 삶의 태도고 다음에 그림을 대하는 태도가 구태의연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혁신적인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고 또 말년에 이 궁정에서 나와가지고 혼자서 굉장히 그 블랙 시대라 해가지고 자기 배 안에 빠져가지고 막 시커먼 화면 속에서 그냥 어떤 악몽 같은 인간의 추함을 그거를 갖다가 그냥 지옥처럼 표현한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 멀고 이러면서 이제 아주 좀 그냥 편안한 삶을 가지는 않았는데 이분이 궁정화가로서 그냥 출세의 그 지향적인 그런 측면에 그냥 있었으면 참 편안하게 갔을 수도 있는데 자기 연민 때문에 그런 후회의 그 마음들을 해서 대단한 그 그림들을 또 탄생시킨 또 우리한테 큰 하나의 교훈이 되는 그런 분이죠. 어쨌든 근데 그래서 이 그거의 그림을 보면 좀 달라요. 그림의 힘이 좀 다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프란시스코의 발코니 사람들 보세요. 이 여자들가 있는데 저 뒤에 있는 이 여자들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추악한 면을 이렇게 여자들이 이쁘고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이런 내면에 굉장히 또 비도덕적인 추악함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겠지.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남자들이 꼭 무슨 유령처럼 이렇게 시커멓게 표현하고 있고 다음에 허영에 들던 여자들의 그 모습을 갖다 굉장히 막
좀 색정적으로 지금 좀 그림을 그려놨죠.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벌써 이미 고야의 그림에 대한 사회성이거든요. 사회적 고발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 그림은 후대에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됐어. 그래서 이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이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는데 마네가 인상주의를 그 문을 열었던 프랑스의 마네가 이 그림을 보고 그거를 발콘이라는 그림으로 다시 재현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그림이 빛과 그림자의 관계 이런 것들의 해석 때문에 실험적인 그림의 아주 대명사가 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그림이 어디서 왔나 하면 그 마네의 발코니는 요 고야의 이 발코니 사람들한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야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고야의 그림들을 지금 보면은 스페인 국왕의 얼굴이 이제 초상화죠. 페르디난도 7세를 그렸는데 이거예요. 보면은 이게 1814년에 그렸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다비드가 그린 것처럼 어떤 사람을 굉장히 영웅적으로 윤색한 게 아니에요. 이 진 너무 못났잖아요. 근데 그 국왕을 그 못남 그대로 그러고 좀 약간 야비하게 생겼죠. 요거를 가감없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말 그림에 있어서는 겁없이 자기가 펼치고 싶은 주장을 그대로 윤색 없이, 그러니까 이걸 막 이상적으로 막 표현 없이 이렇게 파헤칠 수 있던 사람은 고야가 아니면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도 때문에 고야를 굉장히 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페인에서는 피카소 스페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벨라스케스, 고야, 피카소 이렇게 넘어가는데 피카소보다 국민화가로서는 고야를 더 칩니다.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고야를 더 자랑스러워하고 더 대단한 화가로 치고 있는 이유가 또 그런 것 때문인데, 자 이제 고야의 작품 중에서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큰 괴물이, 이게 블랙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막 기가 청력을 잃고 했을 때 그냥 블랙시대의 작품들 중에 하나인데 거인이에요. 1818년 그림인데 이거는 에키틴트라는 판화 기법으로 한 건데 여기 보면은 거인이 세상의 끝에서 탁 앉아갖고 우리를 팍 보고 있는 이런 형상이죠. 이게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큰 악마와 같은 거인을 키운다는 의미죠. 이게 세상을 나중에 어둠 속에서 세상을 지배한다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은 실제로 어떤 상황을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정념인 거예요. 이거를 그렸기 때문에 이런 장르를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이거는 리얼 아니죠. 현실 아니죠. 현실을 넘어선 세계죠. 그래서 굳이 말하라 한다면 우리가 이런 고야의 그림들을 슈어 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슈어, S-U-R, 붙인 리얼리즘. 그러니까 초현실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조짐이, 이런 그림의 이런 조짐이 사실은 여기 지금 보이거든요. 저 남자 둘이 있는 저 시커먼 저게 블랙시대의 고야의 블랙시대의 조짐이 지금 사실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야는 죽기 전에 자기하고의 싸움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책에서 지금 나오는 거 말고 이 거인을 다시 이제 색채로 가시화시킨 고야의 작품이에요. 이 책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다시 에키틴트 말고 이제 판화로도 유화로도 이렇게 이제 다시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인간의 원죄 같은 게 막 생각나고, 다음에 인간의 지나친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1800년대라 해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 이거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네, 인간의 어두운 측면들을, 이렇게 어두운 측면은 정말 인간은 조그마지만 그 안에서 키워지면 이 욕망의 덩어리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면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을 망친다.
결국 일어났죠. 안 됩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보세요. 히틀러 요조만한 인간 하나가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욕망과 정말 위험한 발상들을 갖다가 일으켜가지고 그 어떤 집단 이기주의가 만들어낸 그 악마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인간을 갖다가 절망에 빠뜨리고 했던지 우리가 이 그 고야의 훨씬 뒤 세대지만 결국 일어났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인간의 죄는 이 인간의 조그만한 인간 안에서 진짜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죠? 다음에 이건 뭐냐 하면 윌리엄 브레이크입니다. 윌리엄 브레이크는 영국의 작가예요. 영국 작가인데 이거는 이제 1794년 작품 조금 합니다. 이거는 23, 16인데 얘는 그 지금 딱 보면은 이때도 뭐가 굉장히 대중적이었나 하면은 영국에서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누굽니까? 레이놀즈라고 아카데미즘의 수장이 영국 로얄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수립되었다 했죠. 거기 수장이 레이놀즈였는데 그래서 레이놀즈는 규범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이상적 그림을 막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이럴 그때입니다. 이럴 때 이런 윌리엄 브레이크 같은 사람이 그런 어떤 흐름에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어떤 전통적인 공인된 어떤 전통의 규범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새로운 표현 방법으로 외롭게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림은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잘 몰랐죠. 유행하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그냥 외롭게 자기 세계를 지키면서 하와이 길을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윌리엄 브레이크. 여기 지금 보면 태고 쪽부터 계신 이래가지고 신의 형상을 지금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딱 보면은 인간을 어떤 그 캔버스의 척도로 인간을 만들어내는 조형하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를 볼 수 있고 있나 하는 계몽주의적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 지금 보면 이것도 아까 고야가 그린 것 같은 슈어리얼리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이제 작가들이 전통이라는 신고전주의 규범 안에 갇히지만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주제라는 거를 마음대로 이제는 작가가 개성적으로 선택을 해갖고 새롭게 작가로서의 자유를 얻는 이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나오는 시대가 또 이런 근대의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죠? 이럴 때 또 이제 영국에 보면 윌리엄 터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대인입니다. 1815년 작품인데요. 이 터너의 작품은 자, 이 작품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 좀 눈에 갈 거예요. 어떤 작품입니까? 누가 떠오릅니까? 풍경화. 풍경화인데 이 지금 터너의 풍경화는 지금 어떻습니까? 카르타고를 건설하는 디도 이러니까 이 지금 풍경 안에 표현된 거는 그리스 로마 고전입니다. 그러니까 고전의 풍경들을 다시 소환해 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러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프랑스의 클로드 로랭 생각나십니까? 지금 생각나야 됩니다. 그 로랭이라는 작가가 뭐 그렸나 하면은 풍경화를 그렸는데 이런 고전적 풍경화를 그려서 어떤 말을 유행시켰어요? picturesque. 그죠? 그래서 우리가 풍경을 보고 어머야 그림 같다 하는 말이 로랭 때문에 생겼다 했죠. 풍경이 아름다운 거를 그림에 빗대가 어머야 그림 같다 하는 픽처레스크는 로랭 때문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로랭이 굉장히 로랭이 영국에서도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그 움직임하고 같이 윌리엄 터너도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런 고전적인 풍경을 그린 터너가 만약에 이러면 그렸다면 그렇게 안 유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터너가 왜 지금 유명하냐면 그런데 터너가 영국에서 유명한 거 아십니까? 영국은 윌리엄 터너를
자기 나라의 최고의 작가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하면은 지금 현대 그 영국의 그 미술인한테 주는 최고의 상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터너상이에요. 지금도 터너상 받았다 이러면은 최고의 작가예요. 최고의 작가. 예. 그래서 해마다 터너상, 올해의 터너상은 누구지? 터너상 받고 나면 그 사람은 뭐 대단한 작가로 세계적인 입지가 붙어지는 그게 터너상이거든요. 왜 그게 터너상이? 영국 사람들이 터너를 아까 스페인의 고야를 최고의 작가로 치듯이 영국에서는 터너 거예요. 그 터너가 최고의 작가가 된 이유가 앞에 있는 이 그림 때문이 아니고 이런 그림 때문이 아니고요. 이런 것 때문입니다. 뒤에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거 볼까요? 이건 1842년 그림이거든요. 뭡니까? 눈보라 속의 전기선이라는 그림이에요. 지금 자, 풍경은 풍경이죠. 이것도 풍경인데 어떤 풍경이에요? 아까 이것처럼 정적인 풍경이 아니죠. 굉장히 동적인 풍경이에요. 막 전기선이 가는데 막 폭풍우 치고 지금 난파가 될까 말까 하는 이런 그냥 그거를 그 격동의 막 이거를 갖다 여기다 지금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그림은 클로드 로렌처럼 그림이 지림미가 단순하고 고요하고 그다음에 이 명료하고 구체적이고 막 이랬는데 이거는 갑자기 색도 요란해지고 막 완전히 동적인 세계가 되나 보니까 현란하고 막 화려한 색칠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게 막 움직임을 주고 이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풍경에다가 에모션을 집어넣은 거지. 정서, 감정. 그래서 풍경이 뭐가 됩니까? 표현주의가 된 거지. 속에 있는 자기의 감성이 거기서 꺼지고 나오는 거예요. 폭풍치는 막 이런 걸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감정이 벌써 이게 막 동요가 일어나거든요. 앞에 있는 그림은 찬찬하고 풍경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이거는 내 마음에 내 요동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풍경으로 갖고 정서적인 문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성공한 작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 때문에 터너가 위대한 작가가 돼서 1800년대에 이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작가보다 뭔가 새로운 실험을 한 작가로서의 어떤 이름을 날리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남이 안 했던 짓을 하는 거예요. 남 하는 대로 살면은 그냥 구태오연해갖고 그냥 세월 속에 묻혀버렸는데 고야도 마찬가지고 남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뭔가 제시해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남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가면은 그 길이 나중에는 또 반질반질대가 큰 길이 돼버려요. 그게 또 루틴이 돼버리면 또 그때 나오는 작가는 또 어쩝니까? 또 그때 안 가는 길을 또 실험을 더 그래서 우리가 뭐라는 익스페리먼트를 합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아방가르드라 했죠. 전입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 근데 남이 가지 않는 길은 간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다음에 이 창의적인 능동적 마인드가 없으면 되지 않고 이 개척 정신이죠. 이게 실험 정신이 없으면 세상은 발전하지 않아요. 뭐 하던 대로만 하면 네, 똑같이 살았겠죠. 우리가 뭐 컴퓨터나 보고 살았겠습니까?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살았겠지. 근데 누군가가 가지 않는 방법을 시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세상이 온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BI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 하면 미술형으로 What's new라고 그래요. 새로운 게 뭐지? 이런 거. 새롭네.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나오는 작품이 496페이지에 보면은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어떻습니까? 풍경인데 아주 강하죠.
그 실내지하 산악의 풍경이 지금 컬러가 우리 책이하고 지금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집 미네네 노예 피나토코덱에 있다는데 이걸 옛날에 봤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겠어요. 어느 컬러가 지금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 근데 이게 인쇄마다 이 컬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굉장히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좀 푸르무리한데 이거는 좀 보면은 누르무리한 게 많습니다. 어쨌든 근데 자 이제 이 작가는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는 진짜 기가 막힌 게 자 풍경을 그렸는데 풍경을 굉장히 인간의 삶의 어떤 막 운명적 어떤 요소처럼 지금 그린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미적 표현이 아니고 인간이 극복해야 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잔재한 어떤 웅장한 장애물 같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풍경이 아까 그것처럼 터너는 막 격동치는 거고 이거는 앞에 그냥 우리 앞에 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운명 같은 어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 예.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운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한테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한 거 아니까 내가 움직인 거고. 내가 그 엄마의 딸이 된 것도 나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운명에 다 지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 상황 안에서 우리는 어쩝니까?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운명을 또 개척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는 이런 그림을 그려요. 뭔가 웅장하고 막 비에 차고 안 그러면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 작품 중에서 안개속 방랑자라는 그림은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 뒷모습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 앞에 펼쳐져 있는 거는 이것처럼 오류무중의 자연이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는 우리가 어쨌든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우리를 바꾸려면 이제 어째야 됩니까? 저걸 해치고 앞을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진짜 파라다이스 같은 아주 평안한 잔디가 꽃밭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러면 어쩌려면 일단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제시해 주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독일 낭만주의라 그럽니다. 이게 로만티시즘이에요. 로망스. 네. 로망스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내 주인이 돼갖고 내 감성을 컨트롤하는 거. 그래서 휴머니즘의 대명사는 로망스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림을 뭐가 있으면 뭐 이쁜 꽃이 있으면 그 꽃을 이쁘게만 그린다. 이건 내가 주체가 아니죠. 꽃이 주체지. 근데 이제는 그림에 뭐가 주체가 되나 하면 내가 주체가 되는 거. 네. 그래서 로만티즘.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 여러분들 음악에서 내가 맨날 얘기하다시피 음악의 로만티시즘 하면은 낭만주의 하면 누가 있습니까? 베토벤. 응. 그치 이런 그림 보면 다 베토벤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베토벤 이전에는 그러니까 모차르트도 낭만주의입니다. 그 이전에는 종교음악이었잖아요. 바로크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럼 그거는 뭡니까? 종속적인 음악이거든. 신을 예찬하고 이런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종속적인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는 인간이 운명을 타개하고 나가고 뭐 바바바방 하고 내가 나의 어려움을 내가 틀고 일어나고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로만티시즘인데 로만티시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 이런 것처럼 혁명적 로만티시즘, 내가 뭔가를 막 구축하게 되고 또 어떤 로만티시즘은 내가 어떻게 즐기고 내 마음에 살랑거리고 이런 로만티시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낭만주의는 여러 가지 인간의 자의식의 반론은
낭만파로부터 시작됐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는 지금 뭘 얘기를 하나 하면은 이 장은 그러니까 다비드 이후에 신고전주의 이후에 우리가 아카데미즘이라 해가지고 하나의 규율과 규범만 다 가지고 그리면 이래 그려야 돼. 그다음에 고전을 이상적으로 딱 삶아갖고 조화론적으로 삼각화법에다 요래 그려야 돼. 이런 것들이 팽배할 때 인간들이 아니야 나는 내 식으로 하겠어. 이런 인간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 인간 중에 하나가 어떤 인간이었어요? 아까 보다시피 고야도 있고요. 응.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터너도 있었고 지금 보는 그다음에 윌리엄 브레이커도 있었고요. 다음에 이 가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도 있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이게 바로 현대화의 과정이다.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전통이 없어진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적인 분위기가 이제 낭만을 이어준다. 이제 여기 내가 꺼내놨네요. 이 그림이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안개속 방랑자입니다. 똑같은 작업입니다. 이거 내가 특강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 자 인간이 이제 뒤에 탁 써갖고 앞을 보면서 그래 올 테면 와봐라 이러면서 지금 바라한 걸 딱 공구고 지팡이까지 딱 공가가 해갖고 그래 뭐가 오는지 한번 보자 하는 그런 도전적인 거죠. 그래서 카스파 다비드 프리드리히는 이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무한한 이 힘든 이 자연을 앞에 다 놔놓고 인간의 도전 정신에 대한 것들 얘기.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 지지 않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명 같은 거. 그죠? 이런 걸 그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낭만파가 이렇게 이제 계속이 되면서 지금 뭐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까? 19세기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19세기라는 거는 2800년대부터 이제 우리가 19세기라는 의미는 어떻게 갖고 오냐면 변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와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보면은 1835년에 이제 19세기는 개혁의 시대예요. 인간이 이제 인간의 의지를 자각하기 시작한 데죠. 그죠? 그런데 이 1800년대는 자각이 시작된 건 사실은 이게 경제적인 논리하고 많이 관계가 되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또 아까 1789, 1789년에 시민혁명이 나서부터 인간이 뭐 하게 됩니까? 하나의 종속된 어디 뭐 기속된 노예나 안 그러면 어떤 세습적인 이런 게 아니라 네, 하나의 시민으로서 이제 자기를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는 봉건영주 밑에서 막 그냥 농사나 짓고 그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먹고 있다가 왕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고 뭐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어찌되면 산업혁명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이 나오고 다음에 거기서 자기를 더 개발시킨 사람은 어찌 됩니까? 부르주아가 되는 거예요. 신분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오히려. 이거를 개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됐고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는 돈에 조금 자기만 노력을 한다면은 자유로울 수 있는 물론 이제 반대도 많습니다.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노동 착취도 하게 되는 이런 게 나기 때문에 나중에 유물사관 같은 공산주의 이론 같은 것도 나오게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떤 시대라도 시대착오는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발전이 있으면 발전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정반이 있고 그다음 그걸 자유롭게 지금의 시대는 또 보면 우리가 자유 진영이 있다가 다음 공산 진영이 왔죠. 공산 진영도 그게 나쁜 게 아니었거든요. 노동에 대한 너무 탄압이 일어나니까 우리 똑같이 좀 갈라먹자 하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됐지만 그게 결국은 별로 좋지 않은 대로 발전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공산주의로 발전을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정이 있으면 반이 있었고 나중에 그게 이데올로기가 무너지면서 러시아 무너지고 하면서 이제 뭐가 됐습니까? 합의 왔거든요. 이런 것처럼 역사는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뭐라 하냐? 개혁과 변혁의 시대라 합니다. 그래서 옛날을 돌아보면 이제 앞으로가 어찌 될 것인지도 알게 되는데 지금 1835년에 영국의 국회 의사당이 지어져요. 국회가 지어졌다는 거는 이제 왕권이
몰락이죠. 왕권이 몰락이고 이제는 국민의힘에 해가지고 짓겠다는 어떤 이런 건데, 근데 이 여자당을 지으면서도 이제 양식이 뭡니까? 옛날 고전 양식이 어떤 겁니까? 중세 말기의 고립 양식으로 지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중세적 양식의 아주 좋은 부분을 또 갖고 와갖고는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선택의 자유가 폭이 넓어진 거지. 인간이 자각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어떤 양식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취향의 자유처럼. 그래서 1835년에 지으면서 이렇게 중세 고립 양식으로 다시 지었던 거. 이거는 이제 영국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개혁의 시대가 벌어지는데, 자, 이 개혁의 시대에 프랑스로 가봅시다. 프랑스에서 결국은 이제 미술은 어떻습니까? 아까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고전주의 다비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뭔가 또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술이 이제는 작가들이 새롭게 창출하는 미술이 된 거예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앵그러 봅시다. 이 사람은 앵그러입니다. 누구를 닮았어요? 다비드입니다. 자, 다비드 아까 생각납니까? 마라 이렇게 영웅적으로 다 죽어있는 그 그림하고 이 그림은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그 그림을 무슨 주의로 했죠? 신고전주의로 했습니다. 그러면 앵그러도 신고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이 신고전주의가 굉장히 뿌리 깊게 맥을 이루면서 옵니다. 그래서 다비드의 제자예요, 이 앵거러가.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도 막 산발적으로 있고, 아까 그 뭡니까? 그런 어떤 자각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주류의 뿌리는 이 아카데미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고전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고전주의에 다비드 다음에 나오는 앵거러는 굉장히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그림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네,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고 나면 뭔가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이상합니까? 이 알을 한번 일나라고 해봅시다. 이 아가씨를. 일나라라 하면은 이 아가 지금 일나겠습니까? 발 생긴 꼬라지 보세요. 이 발목하고 이걸로 갖고 사밥이 안 갔습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딱 볼 때는 하나도 이상하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자, 이걸 뭐라 한다? 이쁘게 하려고 뭔가를 살짝 변형시킨 겁니다. 네. 근데 우리는 별 몰라요. 근데 실제로 알을 앉혀갖고 이런 사진을 찍으면 절대 일어나는 없습니다. 이걸 갖다 뭐라 한다? 이상미라고 합니다. 아까 했죠? Idealized beauty. 그러니까 이쁘게 하려고 뭐를 안 쓴 겁니까? 리얼을 안 쓴 거죠. 리얼리티를 안 쓰고 이거를 굉장히 조화롭게 만드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밀한 묘사가 아니고 그냥 조화에 맞춰가지고 아주 용의주도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를 표방을 한 거냐 하면 아까 말했죠. 그리스의 이상미, 클래식을 영웅적으로 숭배한 사람입니다. 그 이 사람은 또 사롱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도 로마상을 받아가 또 로마에 가갖고 옛날 그리스 로마의 미술을 또 공부하고 오고 이태리 미술 또 라파엘의 전성기를 그대로 공부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앵거르는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면서 뭐라냐면 그림은 절대 적극적으로 그리면 안 된다. 무질서하게 그리도 안 된다. 다 법칙에 맞춰갖고 이 조화의 계산에 의해 황금 분할에 의해 갖고 이랬다 매매 그리라 이랬습니다. 뭐가? 신고전주의입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 프랑스 신고전주의 계보. 자, 또 갑니다. 아까 니콜라 푸생
푸생에서 누구한테? 아까 다비드. 다음에 누구한테? 앵그르. 지금 이 사람이 앵그르입니다. 이런 그리는 양식을 우리가 또 칭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하겠습니까? 거항마니에를 합니다. 영어로는 그랜드 매너, 장중 양식이라. 뭐 진짜 피 한 방울 안 나게 완벽하게 그린 거지. 우리 홈을 잡을 수 없이 완벽한 이거를 그랜드 매너라. 이게 방법론 적으로 너무 위대해. 너무 진짜 막 이거는 미적 어떤 조화가 그냥 꽉 들어찬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계보가 아까 풋생으로 했더니 그 풋생은 또 누구를? 라파엘을 숭상한 거죠. 그러니까 라파엘이 여덟 앉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 어디냐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게 대유행이었거든. 학생들이 아카데미에 가면은 대학에 가면 좀 더 이래 배웠으니까 그럴 때 이래만 그리고 있었겠습니까? 아까 누구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자가 안티 실험 나타나야죠. 그래야 미술도 발달하지. 그래서 이런 장중양식이 막 갈 때 요게 또 앵그르 그림입니다. 이게 최고의 그림이죠. 앵그르 그림 중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이거? 책에는 없는데 샘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앵그르 그림 중에서 최고의 그림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완전히 저 그리스 여신 안 같습니까? 근데 이때의 그림의 그거는 여자를 신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형태지. 이상적인 형태로 아름다움만 추구를 해서 그래서 여자 털 그리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 말고. 네. 그러니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여자 완벽한 여신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이게 그랜드 매너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보인 양식이고요. 아까 앵거르 이 작가입니다. 이렇게 그렸던 거죠. 앵거르가 이렇게 할 때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 카이. 문제같이 그렸죠. 막 그림이 여동을 치고 막 색깔도 막 티 나오고 막 멋이 막 피가 터지는 것 같고 멋이 여동을 칩니다. 네. 아까 앵거르가 절대 하면 안 된다 학생들한테 적극적이고 무질서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누굴까요? 들라크로아라는 사람입니다. 들라크로아가 이래 다 그렸는 기라. 그러니까네 이 동시대인이에요. 앵거르가 한참을 갈 때 동시대인이거든요. 이걸 갖다 우리가 무슨 파라 한다? 일단 낭만파입니다. 아까는 완전 교과서적으로 그린 거고 앵거르는 이거는 인간의 자기 주관적 표현 방법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매매 그리지도 않았고 막 색깔이 티 나오고 난리야. 네. 근데 옛날에 이거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박제되어 있는 느낌은 없습니다. 자, 이거는 보면 꼭 뭐겠습니까? 조각 같잖아요. 박제되어 있는, 그 살아있는 인간 안 같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그 막 어떤 이 막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죠. 격앙된 순간.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빛하고 그림자, 색조 이런 것들이 막 섬세한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섬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동을 치고 있어요. 요동을 치고 있으니까 명확한 윤곽선도 없어. 그러니까 이 역동적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또 낭만주의라 합니다. 근데 혁명적 낭만주의. 그래서 프랑스 낭만주의 이라면 우리 드라큘라 이래야 됩니다. 그럼 드라큘라는 왜 더 유명하냐? 드라큘라가 더 유명합니다. 앵그르보다. 왜? 저렇게 신고전주의가 저렇게 팽배하들 이런 실험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 발 더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이 들라크로아의 그림은, 이거 없구나. 들라크로아의 그림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르네상스에서 피렌체파하고 베네치아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자, 피렌체파를 뭐라 했습니까? 디세뇨라 그랬습니다. 소묘 위주. 형태, 단단한 구성력, 이게 위주고. 피렌체파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이런 사람이 있죠. 다음 베네치아파는 조르존의 티치아노입니다. 그 사람 뭐 빛과 색채, 감흥, 에모션, 이게 더 좀 우선이거든. 그래 두 개를 갈라놨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저 뒤로 와갖고 또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루벤스하고 푸생에 갔거든요. 푸생은 디세뇨예요. 루벤스는 콜로레입니다. 베네치아파 쪽 이거죠. 콜로레. 근데 이게 이걸로 또 왔어요. 자, 앵그레는 어느 쪽? 디세뇨 쪽이에요. 네, 형태 쪽입니다. 그럼 콜로레는 빛과 색채는 낭만파인 들라크로아죠. 그래서 항상 이 두 개가 두 개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형태가 먼저냐? 아니다. 색채가 먼저냐? 뭐 이런 싸움입니다. 색채라는 건 결국 감정이거든. 에모션. 그러니까 들라크로아의 그림에는 보면은 감정이 더 막 무해하겠죠. 들라크로아 그림을 좀 더 많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프랑스 낭만주의 하면은 우리가 들라크로아를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사람이 이제 풍경화의 또 하나의 정서적인 낭만주의입니다. 꼬로예요. 장바프티스 까뮈 꼬로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프랑스가 이제 세계 미술을 슬슬 이제 이 들라크로아로부터 앵거르 들라크로아로부터 시작해갖고는 이제 주류가 돼갑니다. 이 그림에는 이제는 풍경을 보고도 그리고요. 이게 뭐냐면 새벽에 우리가 발코니 문을 팍 열었을 때 오는 그 어떤 시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풍경이 이런 시적인 성향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 인상하고 이게 그대로 묘사한 거 아니죠, 컬러를. 근데 이거를 어떤 색채를 통해서 이 빛이 아른거리 갖고 안개가 있는 새벽의 어떤 그런 빛들을 딱 포착을 해가지고 건지낸 사람입니다. 꼬로가. 그러니까 요 꼬로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서 뭐가 오냐면은 빛의 인상이 옵니다. 인상주의가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중간 시점에 꼬로가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경화에 사실은 낭만주의다도 프랑스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림이 참 아름답죠. 시적이에요. 보면 나른하기도 하고 그죠. 햇빛이 따뜻하게 참 재미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거 역광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컬러를 표현을 별로 안 했죠. 옛날에는 뭐 역광이고 뭐고 매매 컬러로 표현하고 형태도 표현했는데 이렇게 컬러를 탁탁탁탁 생장을 할 수 있는 게 인상파로 이제 가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다음에 이래 할 때 나타나는 또 낭만주의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뭡니까? 밀레입니다. 네, 밀레 이삭 줍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밀레는 그림 자체는 신고전주의에서 왔어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라파엘인 것처럼 계산한 겁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 머리 터반 쓰고 있는 색깔 이런 거 보세요. 하나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뭐라.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거 보이죠? 구도가 띵띵띵해요. 삼각구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화로운 거를 딱 써놨어요. 그래서 신고전주의적인 거는 굉장히 많은데 내용이 낭만적이라는 거. 이런 농부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사실은 표현을 잘 이때까지는 아무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난한 농부들을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서정적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앞에 들라크로아는 혁명적 낭만주의라 하면
이거는 서정적 낭만주의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기가 막힌 사람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시간 됐습니까? 조금 쉴까요? 그럼 지금부터 한 10분 쉴까요? 네, 한 10분 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밀레의 우리가 이제 서정적 낭만주의를 봤습니다. 밀레는 사실은 이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밀레를 좋아한 작가가 또 있죠. 누굽니까? 밀레 때문에 화가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고흐예요. 그래서 고흐 그림을 보고 밀레는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됐어요? 밀레 그림책을 하나 놓고 연습을 해가지고 뺏기 갖고 그리는 그림을 계속 연습을 해갖고 화가가 된 거예요.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 화가가 되고자 하는 동기가 또 밀레로 인해서 또 시작이 됐다,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밀레 다음에 프랑스에서 또 이제 자 밀레 그림 하나 더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만종. 만종 이거는 왜 내가 지금 넣어놨나 하면 이 그림이 사실은 여러분들 미스테리가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달리가 안 그래도 이거 보고 여기 죽음이 들어오셨다 이래가지고는 이게 살바도르 달리가 신기가 좀 있다 납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슈가 됐던 건데 실제로 이 그림이 밀레가 자기 옆집에 있는 아주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이제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너가 애기 넣으면은 가족 그림을 그려줄게 이랬는데 아가야가 배가 고파갖고 그냥 애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뭐냐 하면은 아기 바구니에 알을 죽은 시체를 넣고 알을 묻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너무 이 부부들이 너무 슬퍼서 이렇게 표현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는 땅에 묻는가 동시에 아기를 묻었는데 이 기억을 떠올리지 않게 좀 해달라고 애원을 해가지고 밀레가 아기를 여 바구니 안에 들은 아기 시체를 지우고 저렇게 이제 다른 거를 집어넣고 이거를 그림을 만종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기도가 들판에 서서 기도하는 부부로 그냥 표현을 한 거죠. 그랬는데 달리가 이 그림을 보고는 여기에 죽음이 보인다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걸 엑스레이로 찍어보니까 안에 애기 그림 실제로 있던 지운 그 흔적이 있고요. 그래갖고 또 이제 이거를 또 밀레의 아들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또 그 사실을 또 증명을 해줬고 그래서 그게 맞다는 게 증명이 돼갖고 우리 너무 소름 돋죠. 달리가 여기서 죽음을 봤다는 게 그래서 증명한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는 그림이 이 그림이 진짜 웃깁니다. 이게 구스타프 그루베죠. 이 그림이 프랑스의 1854년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제 사실주의라 합니다. 자, 이제 주의 많이 나옵니다. 신고전주의, 다음에 낭만주의, 다음에 사실주의 나왔습니다. 왜 사실주의? 이게 뭔데 사실주의입니까? 매매 그렸다고요? 아닙니다. 이 그림은 지금 어떤 거냐 하면 꾸르베가 길 가다가 어디 다녀오는데 길 가다가 저거 이웃을 만난 거예요. 이웃이 이제 뒤에 집사를 거느리고 산책 나오는 거를 걔 데리고 나왔는데 길에 가다가 만져갖고 안녕하십니까 꾸르베 씨 하고 인사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림을 그린 겁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상으로 일어나는 이런 루틴한 일이든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겠다 하는 게 사실주의입니다. 리얼리즘, 리얼, 실제하는 현실. 그래서 그룹에는 이럽니다. 나는
천사 못 그린다. 와, 나 천사 본 적이 없거든. 이게 사실주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위적인 이상주의를 거부한 거죠. 현실만 그리겠다. 현실만. 그래서 재밌는 이 그루웨의 뭐 인간의 탄생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보면은 진짜 우리 좀 너무 리얼해서 못 봅니다. 인간의 탄생이 아니라 인간의 고향인가 하여튼 그 그림 보면 여자 그냥 그 아기 놓는 데를 다리 벌리 갖고 거기만 딱 그린 거 있습니다. 그루베가 리얼리즘이에요. 그걸 어떤 의사가 샀죠. 그 그림 되게 유명합니다. 아마 인터넷 같은 데서도 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눈을 본 거 이게 진실이잖아. 인간의 고향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나오잖아. 이러면서 리얼리즘의 이제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뭔가를 이쁘게 하려고 연색하지도 안 하고 이걸 그대로 표현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관념적인 묘사도 안 하고요. 좀 보면 인간적 현실이죠. 현실의 세계를 표현하겠다는 게 사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고전주의 다음에 오는 낭만주의, 다음에 사실주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짝 사실주의를까지 해놔놓고 그대로 지금 이제 지금 사실주의 중에 또 하나 더 있네요. 이 그룹의 그림입니다. 돌 깨는 사람들이에요. 아가 이제 걸베이 취해갖고 막 할아버지 도와주고 이게 현실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것도 보면은 좀 인위적이에요. 뭐 돌을 깨는데 이래 폼나게 이래가 돌이 깨지겠습니까? 용을 써야 깨지지.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이것도 너무 연출적이다. 그 지금으로 봐갖고는 사실적 의미가 좀 연출적이죠, 그죠? 좀 가식적인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런 관념이 굉장히 앞선 관념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실주의를 약간 뒤로 하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살짝 올라가나 하면은 영국으로 올라갑니다. 아까 영국에서 뭐 봤습니까? 윌리엄 브레이크까지 보고 터너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프랑스에서는 신고전주의를 반대하는 이런 것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럼 영국에서 뭐가 나왔나 이거예요. 영국은 꽤 이상한 나라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요. 아까 모이스티커 국회의사당을 친 거 옛날로 돌아간 거 맞죠? 중세로. 고딕 양식으로 지었죠. 그것처럼 영국에서는 그림도 옛날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중세로 돌아가자 이랍니다. 중세 정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행하던 게 레오날드라 해가지고 신고전주의의 아카데미즘이죠. 그게 막 유행할 때 갑자기 중세로 돌아가자는 바람이 불어요. 이 중세는 언제 이전입니까? 르네상스 이전이지. 르네상스 때 우리가 이상적으로 꼽는 작가가 누구예요? 라파엘이란 말이에요. 라파엘을 가장 조아오의 완벽한 조아오의 원형이라고 생각하죠. 그 이전이 중세잖아요. 그래서 이 파는 이름이 뭐겠습니까? 라파엘 전파예요. 프레라파엘레티 또 그 뒤에 또 이름도 있으면 브라더후드 뭐 형제회예요. 꼭 이것들은 또 무슨 종교단체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중세는 뭡니까? 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거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브라더후드라 해가지고 신에 대한 결속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인간이 누구냐 하면은 로제티인데요. 이 로제티 이름 앞에 뭘 붙이냐면 단테를 붙였어요. 단테 가브리엘로. 단테는 어떤 사람인 줄 알죠? 중세 때 그죠? 중세학자예요. 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 이름 앞에다가 단테를 붙였어요. 이 로제티가. 그래가지고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되게 웃깁니다. 그래서 그림도 중세풍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래갖고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스테고지입니다. 여기 옛날에 이제 중세 때나 그리던 이런 방식을 갖고 다시 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내려와 갖고 지금 이제 백합을 주면서 이제
마리아한테 고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도 이렇게 이제 경배가 있고요. 이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라파엘이 인간을 갖다가 너무 이상화시켰다. 그래서 신앙의 시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영국이 가장 빛났던 시대 때가 중세 말기였다. 그래서 중세 말기는 크라프트, 네, 뭡니까? 공예품이 발달하던 아주 진솔한 시기였다. 그래서 이때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미술의 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파엘 전파는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몇 년도냐면 1849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후대에 나타난 미술 사조인데 중세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안티냐 하면은 신고전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아카데미즘에 대한 하나의 그 안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낭만주의, 사실주의 나올 때 저것들은 라파엘 전파가 나왔다니까요. 근데 이제 미술 공부를 되게 열심히 아는 사람은 라파엘 전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사 좀 한 사람들이 했나 안 했나 물으려면 프레라팔리티 브라더후드 아나 이래 한번 물어보면 그것 좀 알면 미술사 좀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크게 대두된 그는 아니지만 영국에서는 굉장히 대두된 합니다. 그래서 라파엘 전파가 있었다. 그러니까 좀 프랑스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죠? 이제 프랑스는 자 이거예요. 프레라파엘리티가 나타날 때, 라파엘 전파가 나타날 때 이제는 완전 위대한 아까 뭐라 했습니까? 고야의 그림을 고야의 그 발코니 여자들 있죠? 그 그림에 대한 모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걸 얻어가지고 그린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마네입니다. 이 마네가 없었다면 인상파 안 나타납니다. 이제는 미술의 하나의 혁명이 시작된 거죠. 왜 혁명이 있나 하면은 자 볼까요? 미술의 지금 혁명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혁명이 아까 그 신고전주의 혁명이 들라크로아의 혁명이었어요. 낭만적 혁명이라 그 다음 원한 혁명이 바로 이겁니다. 마네예요. 마네는 빛에 대한 혁명이에요. 발코니에 딱 나와 있으니까 저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보입니까?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출의 가다와 노출의 부족을 빛의 조도를 이용해 가지고 빛의 인상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인상주의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빛의 인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회화가 전통적이나 인습적으로 자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미술의 주장을 해왔던 모든 전통을 갖다가 새로운 근거에 의해 가지고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네로부터 우리가 모더니즘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가 갖고 있는 어떤 규범이 탈피되면서 이제 미술은 지금부터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약적인 발전은 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 다시 눈을 찾았습니다. 본 거 말고 알고 있는 거를 이때까지 지식으로 그리던 어떤 고전주의 방식을 탈피해갖고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본 거를 그리자. 그 눈이 정확하게 본 현상을 그대로 담아내자. 이런 움직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인상파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인상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려면 이거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경마장에 막 가고 말을 달릴 때 사실은 경마장에서 말이 매매 빕니까? 안에 막 기수들이 무슨 양말 신고 있고 말이 털이 어찌 보이고 막 옆에 응원하는 사람이 어째 보이고 무슨 옷을 입고 이거 아니죠. 우리가 그 경마장을 딱 봤을 때는 이런 기분으로 보는 거예요. 와 이거죠. 그게 본 순간입니다. 이게 순간적인 우리 눈이 하는 기록인 거죠. 이걸 인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인상이라는 말 자체는
눈의 기록이라는 거죠. 자, 경마장 그림입니다. 이래 봅니까? 이거는 진짜로 떡볶이 들고 다니면서 매매 보고 댕긴 거를 한순간에 쭉 본 게 아니구라. 매매 본 거를 다시 끄집어내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머리 안에 들어안 있거든요. 경매장이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안 본다는 거죠. 우리 눈은 앞에처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예.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느냐 하면은 눈의 인상이라고 합니다. 인상. 그러니까 결국은 인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인상이라는 말은 내가 설명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뭔가를 내용을 모를 때 인상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인상이 참 좋다 이러면 저 사람 모른다는 말이에요. 눈 감고 그저 껍데기만 쓱 보니까 어떻더라, 이 말이 인상 좋더란 말입니다. 그 내가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을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부산 모르거든요. 부산이 어찌 생겼는지 속속들이 하나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하루 놀러 와갖고 시티버스 타고 한 번씩 돌면 눈 감고 껍데기만 본 거거든. 그때 우리 물어요. 부산의 인상이 어떻습니까? 내보고는 그 소리 안 묻습니다. 부산을 이런 몇십 년 살아나는데 인상은 안 보여요. 그 만약에 인상으로 산다 하면은, 인상이 진짜로 완전히 지배한다면은 되게 웃깁니다. 우리는 인상이 사실은 잘 몰라요. 너무 잘 알 때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몇십 년 살고 있는 남편의 인상이 어떻는가 몰라요. 처음 본 사람은 와, 저 사람 인상 되게 더럽네 하는데 내 사는 사람은 인상이 더러운 줄 몰라. 왜?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컨텐츠를 안다는 말은 인상이 아니죠. 그래서 껍데기 눈으로 보고 금방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인상파 그리면, 자, 이거 지금 보세요. 인상파의 그림 중에 지금 뭐냐 하면 마네가 배에서 그림 그리는 모네를 그린 겁니다. 그 다 어떻게 그린 겁니까? 이 모네를 그리려 하면은 마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밖에 캔버스 갖고 나가고 밖에 나가서 그림을 그려야 돼. 직접. 이 옛날의 그림들은 다 어쨌겠습니까? 밖에서 안 그려요. 다 집에 안에 그려갖고 그걸 생각해가면서 스케치 연극 갖고 색칠하고 막 칠해갖고 머리를 통해서 아는 거를 그렸는데 지금은 아니죠. 눈을 갖고 가고 눈이 파악한 대로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굉장히 빨리 그려야 됩니다. 왜? 빛이 계속 변하니까. 근데 지금 그걸 그리고 있는데 이 모네도 배 안에서 또 뭘 그리고 있어요? 밖의 풍경을 지금 또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인상파들은 결국 우리가 뭐라 하는 외광파라 합니다. 밖에서 광선 밑에서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 그러니까 그림 자체가 지금 보면은 굉장히 희죽거리 갖고 그림을 그려놨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만해의 이제 기록적인 그림이죠. 별바디의 식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시작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실험은 시작됐는데, 자, 이거 봅시다. 모네 그림입니다. 이게 인상파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 뭐냐면 파리의 생라자르 역이에요. 이게 뭐 아름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생라자르 역에 전기 기차가 들어오면서 부앙 하면서 뭐를 지금 전기를 뿜어내는 그 모습을 그냥 그 순간의 찰나를 그냥 쫙 보고 그린 거예요. 네. 이렇게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이런 게 그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상주의를 막 비꼬았습니다. 뭐라고 비꼬았어요? 세상에 무슨 인상 같은 게 그림이 되노? 무슨 인상주의자. 이거는 이제 뒤에 비평가들이 지낸 말이거든. 어떻게 한갓 인상이 작품이 될 수 있을까? 철학도 없고, 안에 개념도 없고, 완전 빛의 이런 노름만 가지고 이렇게 막 문디같이 그냥 덕지덕지 발라놨는데 이게 어떻게 그림이 되지? 하고 조롱인 게 인상주의입니다. 왜? 굉장히 빨리 그렸거든요. 그래서 왜 인상주의가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은 뭡니까? 이제는 그림을 매매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매매 그린다는 말은 못 사죠. 남게 그리는 거는 누가 더 잘합니까? 카메라.
카메라가 더 잘하는데 인간이 이제 그거 할 이유가 없는 게 카메라하고 이제 동영상도 나오고 하는데 인간이 그거 대적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리면 또 다른 어떤 표현의 방법을 대변해 줘야 되는 필요성에 봉착을 한 거예요. 예. 카메라는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빛의 인상을 이제 포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더니즘이 시작이 이제 막 됐습니다. 이제 막 현대가 막 달려옵니다. 예.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인상파를 이해를 하나도 못했지. 왜냐면 이거 유행할 때 뭐 유행했습니까? 앵글이 유행했습니다. 그 매매거리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롱에 다 떨어졌지. 낙선했습니다. 이것도 그림이라고. 왜냐면 이 지금 인상파 그림 보면 다 희죽거리 난 거예요. 다 이 이상한 그림에 보세요. 다 희죽거리 났죠. 이건 아니고. 이렇게 희죽거리 놓고 이래 놔니까 무시 빛도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러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그림만 보다 이런 매매 그림 보다가. 근데 이거는 진실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머리로 생각을 해갖고 맞춰가지고 매매매매 다 그렸던 이런 방법이거든요.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시각적 진실이라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파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거 여러분들 잘 아는 르누아르예요. 르누아르 그림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아가 무시 앞에 있는 남자 보면은 원형 탈모가 생겼는지 머리도 막 원형 탈모 아닙니다. 그것도 등들이에도 초마장 보면 지금 구멍이 붕붕 나 있죠. 희한하죠. 뭡니까? 나무 그늘 아래기 때문에 빛 때문에. 지금 이거는 물랑드라 게르트라고 프랑스의 이제 시민들이 이제는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좋은 시절이거든요. 못 사는 아들도 막 낮에 이제 이거 카바레입니다. 야외 카바레예요. 모여가지고 앞산도 마시고 젊은 아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잡담하고 술 마시고 다음에 춤추고 하는 카바레예요. 근데 이게 낮에 나무 그늘 아래 있는 카바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어찌 됩니까? 나뭇잎을 통해 가지고 빛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빛이 색을 반사시켜 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색이 막 날아가고. 그죠? 다음에 전 춤추는 지금 밑에 한번 보세요. 빛이 비치는 데는 저렇게 노출이 오버하고 있고 그림자 있는 데는 어둡죠. 블루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 보면은 막 왁짝지껄 주제도 없어요. 아들이 와글 왁짝지껄 막 돌아가고 음악도 들리고 지금 소음도 들리고 빛은 반짝거리고 막 난립니다. 예. 이런 그림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게 누가 낭만파의 들락거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탄생을 했었고 다음에 그 앞에 또 사실주의의 꾸러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현실 지금 이거 그리자.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각자들이 없었으면 이런 그림이 탄생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 지금 보면 이것도 보면은 인상파예요. 지금 보면은 휘서로가 어디서 저거 아파트 있는 발코니에서 밑에 씩 내다보고 본 그냥 그림 겁니다. 위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리 쪼물쪼물하게 안 보입니까? 그쵸? 그냥 아가 그냥 개미 새끼처럼 쪼물쪼물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제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풍경이라고 그리스의 주제도 없는 걸 그냥 기록하듯이 그냥 그것도 매매 기록도 아니고 그냥 빛의 인상만 이탈리아 글이 이게 이탈리아가 아니고 브라스 이탈리라고 파리에 있는 이름이 브라스 이탈리예요. 그 거리에 아침에 햇빛이 쬐는 장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림이 된다는 게 바로 인상주의다. 그러니까 아침의 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상주의가 이제 지금 탄생이 한 거예요. 근데 인상주의는 어째가 더 나았나 하면 아까 카메라의 발견도 있지만 자 일본 사람들이 인상파 좋아하는 이유가 저거 나라 영향받았다고요. 영향받았습니다. 무슨 영향입니까? 지금 이보세요. 후쿠사이입니다. 후쿠사이가 지금 뭐 그리냐면 후지산 배경을 그렸거든요. 근데 이 그림은 스냅쇼트 같은 거예요.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우물 사이에 저 뒤에 딱 후지산이 흑수 높은 후지산인데 저 낮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쫙쫙 그림이 잘라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구도를 새로운 뭔가 미술의 표현법을 찾던 현대미술가들이 그 당시에 아니 지금 마르세유 항구를 통해 갖고 일본의 이런 판화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놀란 거예요. 너무 현대적이라서. 그래서 이 후쿠사이의 그림이 인상파한테 영향을 미쳤고, 그때 인상파가들은 일본 이런 판화 막 집에 안 걸어놓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도 막 이거 연습 억수로 했고요.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이 보세요. 네. 지금 보면은 이 그림 보면은 선화, 그러니까 입체적인 그림과 평면적인 그림이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그 중국의 선화하고 다음에 서양의 입체적인 그림이 한 군데 있어 갖고 공간은 입체인데 표현하는 방법은 손으로 표현한 거라. 이게 일본이 뭐냐면 이 멜랑저 융합시키는데 대마왕들은 저것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너무 거 사갖고 하고 저거로 만드는 대마왕들이거든요. 그냥 이런 그림이 탄생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목판화를 보고 시각이 하나는 평면 그리고 하나는 입체도 가능하구나. 그래서 시각의 자유라 이런 것들이 현대미술의 하나의 모멘트가 됐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일본 사람들이 이런 파격적인 면들이 인상파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들어가 보세요. 밑에서 확 잘라버리죠. 이 지금 구도가 보세요. 그냥 폭 잘라도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잘랐으니까 들어가 보면 이 보세요. 사람 머리도 댕강 잘랐죠. 위에 이 어떻습니까? 치마 위에도 다 잘랐어요. 그래서 그림이 가능하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목판화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인상파의 드가처럼 이런 것도 탄생을 하게 되고 일본 그 인상파는 새로운 미술의 영역에 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실험적인 미술이 또 펼쳐지게 되고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명실공히 세계 미술의 산실이 된 겁니다.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작가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작가 이름 많이 알았습니다. 아까 뭐 했습니까? 다비드 앵거로, 다음에 뭐 했습니까? 들라크로아, 다음에 그루베, 다음 또 누구 있어요? 밀레, 다음 또 누구 있습니까? 마네, 모네, 다음에 르누아르, 드가, 다음에 이런 사람들 지금 막나 피사로 나오고요. 다 나왔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프랑스의 아주 아름다운 시기, 아까 말한 대로 벨 에포크 시기에 이런 기라성 같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프랑스는 이제 명실국이 파리는 명실국이 세계 미술의 산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번 더 해서 미술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여러분들 빠지지 마시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컨템포러리까지 쭉 나가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십시오.